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오랜만에 지금 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영화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브로커입니다. 카네 영화제를 비롯해서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외국으로부터 먼저 소식이 들려왔고, 또 이 영화의 개봉을 학수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헤어질 결심과 함께 이 두 작품을 저도 굉장히 기다렸고요. 두 영화 모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감독의 신작이기도 했었고, 또 더군다나 카네 영화제를 경유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또한 기대가 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는 가이드성 리뷰를 하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신 혹은 이 영화를 보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장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일단 지금 대중적으로 관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기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의 거장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영화의 어떤 그런 제반적인 여건 속에서 들어가서 감독을 한 그런 한국 영화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하겠죠. 그렇지만 이 영화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송강호 씨의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일이 있고요. 그것 자체가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지은 씨가 이 영화에서도 여우주연을 하고 있기도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강호 씨의 그 수상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칸네 영화제의 그 시상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도 생방송으로 그 새벽에 지켜봤었는데요. 송강호 씨가 수상했을 때 유심히 제가 한번 그 시상식장의 어떤 공기라고 그럴까? 분위기 같은 것들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들 얼굴에서 받을 사람이 받았다라는 그런 표정들이었었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온, 이 아시아에서 온 배우에 대한 굉장히 존경과 경의와 사랑의 마음들을 사실은 그 눈에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의 수상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연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의 송강호 씨 연기는 그렇게 두드러진 연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의 성격, 극중에 등장하는 상현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저는 사실은 약간 농담삼아 말하면 황희정승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A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때 A 얘기하면은 네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B가 얘기하면 듣고 보니 네 얘기도 맞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물처럼 감싸주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끔찍한 어떤 범죄의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신매매일 테니까요. 이 영화 속에서의 사실은 송강호 씨의 연기력을 제가 장면들을 들어서 말을 한 것은 사실 입이 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세월, 지난 20년 넘게 송강호 씨는 한국 영화의 얼굴로서 허다한 필모그래피 속에서의 그 빛나는 작품들의 연기들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부분만 딱 고르게 한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할 때 바로 송강호 씨가 극중에서 딸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어린 딸 앞에서 오랜만에 딸을 만난 아버지로서의 이 상현은 굉장히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아이 마음에 들고 싶어서 오랜만에 만난 그 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헤어진 그런 아내와 혹은 딸 앞에서 다시 한번 뭉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 속에서 쩔쩔매면서 딸한테 뭔가를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커다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장면의 마지막에 대해서 먼저 딸이 일어나게 되고, 극중에 상현이 딸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배우가 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서의 어떤 그 상현의 마음 같은 것이 그냥 고스란히 100% 전해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역시 송강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영화의 핵심적인 감정을 담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편안한 연기가 영화의 물처럼 고여서 영화 전체를 이루는 어떤 풍성한 환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에서의 송강호 씨의 역할은 연기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말에 따르면 애초에 시작이 송강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갖고 있던 양면적인 측면, 또한 송강호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뛰어난 연기력,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떠오르고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감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이 영화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 하더라도 한국말의 뉘앙스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죠. 한국어를 모를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어로 쓴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바꿨을 것이고 그것이 배우들의 몸을 거쳐서 바깥으로 발화가 됐겠죠. 사실상 그 한국어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따르면 송강호 씨가 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송강호 씨한테 부탁을 하기도 했고 또 송강호 씨가 자진해서 나서기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감독하고 계속 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송강호 씨의 연기는 이 영화 속에서 본인이 등장한 장면에서의 연기, 다시 말해서 n분의 1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지은 씨에 관한 연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지은 씨가 TV 쪽에서는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영화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요. 실제로 출연한 영화들이 이제 독립영화 쪽이었었죠. 본인 스스로가 저의 첫 상업영화 데뷔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중영화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지은이라는 배우를 스타가 아니라 만나게 된 최초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다루고 있는 이야기나 영화의 어떤 그런 규모는 거대한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이야기와 작은 세팅 속에서 이상 화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호화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모두가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송강호 같은 배우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 최고의 한국 영화 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동원 씨가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연예계 전체에서 손꼽을 만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유, 그러니까 이지은 씨가 영화 속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고 배두나, 이주영 이런 배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화 캐스팅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초화 캐스팅이고 연기에서의 어떤 대선배들, 연기에만 집중해서 수십 년 세월을 보내온 사람들 속에서 이지은 씨가 주눅들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영화에서의 이지은 씨가 맡고 있는 소영이라는 인물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 사실은 모든 이야기는 적어도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소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더군다나 영화 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부담감에서 초반부터 캐릭터를 확실히 잡고 본인이 또박또박 연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 씨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모가 뭐라고 할까요? 연기에 대한 평가에 저해가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톰 크루즈 같은 사람이 생각나요. 톰 크루즈는 사실은 저는 일반 관객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래드 피트도 마찬가지일 텐데 강동원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강동원 씨는 동수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 속을 통해서 감독이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가?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캐릭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수 자체가. 그래서 극 중에서는 나이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소년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강동원 씨가 놀랍게 사실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강동원 씨도 앞자리가 4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강동원 씨는 아직도 놀랍게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년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영화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제 GPS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한테 말하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눈여겨보신다면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순수함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소년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감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두나 씨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기능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극이라고 했을 때 그 범죄를 추적하는 형사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적인 인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로 배두나 씨가 맡고 있는 수진이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 속에서의 수진은 영화 속에서 비중, 그러니까 물리적인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배두나 씨의 굉장히 뛰어난 면모 중에 하나는 배우로서는 배두나 씨는 어떤 특정한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은 어떤 그 감정적인 맥락을 함께 항상 가져가는 배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도 약간 전사 앞에 이 인물이 어떤 일들이 겪고 있는지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풍성히 가져가면서 얼핏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이야기를 해설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두나 씨가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한 명은 바로 이 형사로 등장하게 되는 이주영 씨입니다. 이 영화 속의 각각의 인물들, 지금 말씀드렸던 네 인물들은 사실은 다 각각만의 자기만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단조로울 수도 있어 보이는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입체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단 한 명, 이 5명의 주연 배우들 중에서 이주영 씨만은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수진, 소영, 동수, 상현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은 캐릭터 이름이 이형사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인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자기의 개인사를 개입시키지도 않으면서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관객의 자리는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주영 씨의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주영 씨는 사실은 한국의 독립영화에서 그동안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빛나는 성과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 속에서는 배두나 씨랑 짝을 지어서 굉장히 멋지게 자기 역할을 소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연기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또 이 영화는 사실은 연기에 관한 측면이 연출에 관한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 영화의 틀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가족 영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 영화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인 것이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여러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는 일단 어느 가족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가족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는 사람을 훔친다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베이비박스의 누군가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된 아기를 빼돌려서 훔쳐서 그것을 어찌됐건 입양을 위해서든 어찌됐건 팔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가족이 어떤 중요한 가족 영화로서의 아이를 버린다, 가족을 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걸 훔쳐서 판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이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가족을 떠올리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필모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는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함께 이 영화는 2부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딱 보이는 감독의 어떤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보여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공기인형이 떠오르는데요. 배두나 씨가 주연한 작품이죠. 공기인형을 보면 사실은 인간이 아닌 어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형이 바로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배두나 씨인데 처음으로 극 중에서 이제 약간 판타지스럽게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묘사가 되고 생명을 처음 부여받아서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영화가 어떻게 처음 묘사하느냐, 바로 창가에 서서 비 오는 바깥을 보다가 창가에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장면.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존재가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떨어지는 빗방울의 감촉으로 느끼는 것을 아마 어떤 생명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공기인형에 쓰였었죠. 제 생각엔 생명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중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사로잡혀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 바로 이 영화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전날 비가 왔었고 그 다음날이 됐으면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이지은 씨가, 그러니까 소영이 바깥에 그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의 그 어려움,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다 씻겨 내려가서 이제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때 바깥에 역시 빗방울에 손을 내밀고 영화는 그것을 인서트해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여주기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을 꿈꾸는 장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기인형과 연관이 되면서 어떤 감독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감각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롭고도 재미있게 저한테 느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예상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제 생각엔 상당히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측면이 있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방식적으로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 스토리 라인을 인물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이 형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주요 인물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달리 보일 것인가를 지금부터 약간 이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지금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개봉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결말까지 포함해야 사실은 깊숙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당연히도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화의 뒷부분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를 꺼리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신 다음부터 지금 이 지점부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아주 간단히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전과자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죠. 그래서 도박을 통해서 거대한 빚을 진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빚에 쪼들리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동수라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청년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떤 미혼마가 아이를 버리게 되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말하자면
말하자면 훔치는 거죠. 그래서 팀을 이루는 그런 어떤 세탁소를 경영하는 상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현과 함께 어린 시절에 사실은 어머니가 버렸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동수라는 친구가 있고, 이 동수는 바로 영화 속에서 강동원 씨죠. 이 동수가 성장을 해서 이 상현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아이를 훔쳐서 그 아이를 사실상 파는 거죠. 자기들은 입양시킨다라고 말을 둘러대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일 자체를 6개월 전부터 낌새를 채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에 등장하는 배두나 씨입니다. 그리고 배두나 씨가 이제 형사로 나오는 수진이라는 인물인데, 그 수진의 그 후배로서 역시 또 이 형사가 같이 2인 1조가 돼서 계속 차를 몰고 탐문을 하게 되고, 잠복을 해서 그들 현행범인 그런 상황에서의 그 악의 거래를 덮치려고 그 현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짜여진 상황 속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바로 소영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지인 씨가 연기하는 이 영화에서의 어떤 미혼모라고 할 수 있겠죠. 아기를 베이비박스에다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현과 동수가 그 아기를 이제 아기 엄마가 간 이후에 훔쳐서 입양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범죄 영화에서는 항상 계획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죠. 그 어긋나는 순간이 이 영화 속에서 뭔가 하면 이지은 씨가 다음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후회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버린 아이가 제대로 교회에 전달이 됐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다음날 확인하러 온 그녀를 보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아이를 교회 앞에다가 두고 갔는데 그 아기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눈치를 보고 동수가 따라오다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사정을 설명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선의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설득하게 되고, 설득이 당해서인지 아니면 아이를 넘길 때 돈이 궁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소영도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사실상 전국에 있을 수 있는 구매자를 찾아다니면서 일주를 하는 한바탕의 로드무비와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야기를 만약에 소영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소영은 아이를 버린 엄마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 엄마를 묘사하는 가장 독특한 어떤 개성적인 터치가 있다면 이 인물을 알 수 없게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지은 씨가 연기하고 있는 소영은 모성에 관해서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설정은 각각의 상황마다 이 인물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영화가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서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이를 사실상 돈을 지불하고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부모들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박해준 씨 커플이 연기하는 극 중에 이제 윤 씨 부부라는 설정들이 있는데, 윤 씨 부부의 엄마가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킬 것인가를 하다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니까 그 아기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사산을 해서 아이를 잃었지만 지금 수유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한테 젖을 물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이쪽에서 네,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하죠. 산쪽 구석에서 처음 안아본 아기한테 윤 씨 부부의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수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영화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수유하는 그녀가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소영을 집중적으로 싱글샷으로 보여주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것을 쳐다봤을 때 그의 인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클로즈업으로 보여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그 장면을 꽤 오래 비춤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정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극 중에 이 소영이라는 인물이 머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얼굴 전체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어떤 표정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죠. 근데 영화의 상황으로 본다면 애초에 이 소영이라는 인물은 아이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런 어떤 모성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영화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묘사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추측컨대 아마 이 소영이라는 인물은 아기에다 대고 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양할 뿐인 또 다른 어떤 엄마가 될 사람이 아이를 수유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내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서 소영의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소영의 마음을 에둘러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한 번도 수유를 안 한 것 같다는 건 제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소영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죠. 그게 왜 중요할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영화 속에서 모성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생기는 인간의 본능이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랑 이 영화가 이부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영화가 만들어진 뒷배경을 보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촬영했을 때 취재했었던 어떤 결과에서 단초를 얻어서 그 소재를 밀고 남아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고 관련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영화는 그 영화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부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부성이라는 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종의 책임이고 선택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성이라든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혹은 부모 자식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본능이 아니다 역사다 라고 말을 하는 영화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를 제목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한테는 2부작처럼 보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극 중에 등장하는 소영이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아이를 오히려 버리게 되고 혹은 확인하다가 나중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한바탕의 로드무비적인 형식 속에서 우리나라를 떠돌다가 그녀가 엄마로서 깨닫게 되는 어떤 자각과 결심과 노력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이제 엔딩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이나 혹은 이런 뒷부분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은 마침내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된 이 소영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전제된 모성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 소영의 마음을 대사에 실어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말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동수인데 동수가 뭐를 영화에서 한 2장면 정도 결정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영이는 아기를 다루는데 아기를 웬만하면 엄마 입장에서 자꾸 안아볼 것 같은데 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동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아이를 이렇게 돌보다가 정이 들면 이별하기 힘들까 봐 일부러 안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죠. 혹은 아기를 처음에 버렸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동수가 또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소영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아이의 친부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 일과 관련해서 네가 아이를 버린 것은 살인자의 아기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라고 역시 또 추측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게 실제로 소영이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소영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추측으로 전달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그런 미혼모를 다루게 되고 모성을 다루는 영화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색다른 착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영이라는 인물의 핵심으로 보인다. 이 영화에서 소영과 가장 많이 이렇게 엮여서 나오는 인물은 바로 동수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약간 러브라인이 삭트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밖에서는 이제 영화의 한 후반부까지 계속 비가 오거나 비가 올 것 같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항상 동수는 밖에 나가는 소영한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져가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네가 우산 들고 나와서 나를 씌워주든지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앞에 계속 매설되어 있으면 후반부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앞에 그렇게까지 복선을 깔아두는 것 같은데 동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안 나올까? 이 영화는 누가 우산이 씌워지기까지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산을 들어야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의 우산과 관련된 비와 관련된 혹은 이 영화의 후반부의 날씨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설정들은 사실은 이 소영과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환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동수의 시각입니다. 동수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감독의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 그 이야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이유와 대상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동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선의 측면이 있고 악의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다 범죄의 연루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누군가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색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사건을 보게 하죠. 상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된 명확한 어떤 현실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도박빚을 지고 있었고 지금 그 도박빚을 갚으라고 해결사들이 와서 계속 폭력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물론 묘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수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라는 게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 시절 지금 버리게 된 그 소영의 버린 아기 이름이 이제 영화 속에는 우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우성처럼 오래전에 엄마가 똑같이 널 데리고 올게라는 쪽지와 함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지 않았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장르적으로 보면 이런 영화를 더군다나 굉장히 그런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지은 씨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강동원 씨가 나오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러브라인이 형성되어서 어떤 그런 사랑의 테마로 그런 남녀간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그런 약간 뉘앙스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두 사람 사이는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것 같은 썸 타는 것 같은 혹은 서로에게 호감을 발견하면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모자간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인이 된 자기의 버린 아기 우성을 사실
사실상 동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설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사실상 그대로 커서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 자기를 버린 엄마를 만나서 서로 나눌 법한 대화와 갈등과 상황을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비극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뜻대로 이제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중에 등장하는 네 인물 중에서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 가장 속이 후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인물의 이야기는 매듭지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 펼쳐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영화에서 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동수와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인물은 자기가 가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했었던 그 보육원 시설,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해송원이라고 등장하는데, 해송원에 주기적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그쪽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 사이에 혹시 자기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수십 년 동안 계속 번번이 헛걸음이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부모들이 버려서 이런 시설에서 자라게 된 사람들 중에서 소위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3%밖에 안 돼 라고 상현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동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 3%면 꽤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얼핏 생각하면 3%는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인물은 3%가 많다고 생각할까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서의 심리적인 단서가 뒷부분에 드러납니다. 뒷부분에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게 되냐면 또 다른 통계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럼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진짜 데리러 온 엄마가 얼마나 될 것 같아? 40명 중에 1명이라고 영화 속에서 말을 합니다. 40명 중에 1명을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5%밖에 되지 않는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는 자기를 꼭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진 동수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계속 보육원에 다시 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 2.5%라는 확률은 너무나 높은 벽이었었고 번번이 좌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2.5%라는 벽의 무시무시함을 실감하고 있는 그의 입장에선 누가 3%라고 말을 하니까 3%조차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동수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요금제.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 상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 단순히 물리적인 비중을 이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애초에 이 모든 이야기가 상현에서 출발했다, 송강호에서 출발했다라는 감독의 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죠. 거기에 대해서 영화가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 상현의 어떤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상현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당연히 선한 측면이 있고 악한 측면이 있어서 어떤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고레다 히로카즈의 수십 년간에 걸친 인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을 테니까. 이 상현이라는 인물은 일단 실제적으로 영화 속에서 보면 성품이 인신매매범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 같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현재 직업이 뭔가 하면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세탁소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소영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운이 나쁘게도 어려서부터 가졌던 건 불운의 어떤 결과로 결국은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극중에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아이를 낳은 것을 유기하는 그런 어떤 끔찍한 비극들을 저지르거나 당해온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 소영의 어떤 그런 수많은 상처와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소영 스스로는 비가 씻겨내는 것을 어떤 꿈꾸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탁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현이라는 인물이 세탁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짓을 하는 범주자이지만 선한 구석을 대변하는 설정처럼 보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박비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설정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팔았을 때 생기는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으면 극중에서는 4,00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돈이 너무 궁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물은 돈 때문에 남의 아이를 훔쳐서 파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는 굉장히 나쁜 인물이다라는 설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상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영화가 지켜보는 측면이 아주 중요하겠죠. 일단 이 인물은 자기
자기가 너무 나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물을 선의를 포장합니다. 실제로 처음 그 소영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을 때 왜 내 아이를 니네들이 훔쳐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세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향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이비박스에 버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가 최선의 결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훔쳐서 아이를 가장 원하는 양부모한테 연계를 해주게 되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그게 그나마 가장 좋은 차선책이 된다. 우리는 사실은 선의로 한다. 라는 말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그 말을 받아서 소영이가 선의 좋아하네 하고 이제 비웃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가만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상현과 똑같은 말을 하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갈 곳 없는 여자들을 모아서 성매매를 시키는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 소영도 그 집에 말하자면 엄마라고 불렀던 포주가 있습니다. 근데 포주가 결과적으로는 소영이 이 아이의 친부인 굉장히 나쁜 인간이죠. 그 사람을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또 다른 형사가 있죠. 최 형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형사가 이 살인범인 이 소영을 이제 찾아서 성매매를 하는 곳에까지 찾아가서 그 포주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딱 가보니까 성매매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같이 있는 환경 속에서 다른 한 곳에서 또 성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당장 성매매를 시키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이제 최 형사가 혀를 차고 굉장히 화가 난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나쁜 성매매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비난을 하니까 포주가 천연덕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본 죄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엄마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한다라고 내세우면서 사실은 성매매를 하면서 그걸 돈을 얻어내는 그런 포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는 누가 봐도 이 영화 속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사실상 영화 속에서 상현하고 사실상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측면에서 상현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용서할 수 없거나 이 인물을 최후까지 긍정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당연히 강하게 보여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인물이 사실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제 상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범하게 저한테 느끼는 것은 이 가족들이 사실은 하나로 점점점 대한가족이 만들어졌다가 해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의 상현의 위치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버린 아기가 있죠. 버린 아이를 픽업을 해서 팔려고 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팔려고 하는데 애초에 그 친모가 찾아오게 돼서 이 네 명이 함께 팀이 되게 되고 그래서 팔러 돌아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 들렀는데 그 보육원에 들린 아이 중에서 입양되기를 원하는 또 다른 혜진이라는 아이까지 합세해서 5명이 같이 다니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같이 다니게 되는 5명은 일종의 가족의 형태가 되죠. 대한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족영화를 다룰 때 고레다 이로카즈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라고 그동안 영화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5명이 일종의 가족 형태를 이루고 다니게 되는데 이들 스스로는 이 서로가 5명을 가족으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빨리 팔아서 새로운 양부모한테 돈을 받으면 그냥 우리는 헤어질 것이니까 전혀 일시적으로 같이 다닐 뿐이죠.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들이 끊임없이 5명이 같이 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상대방은 이 5명을 항상 가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영화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도 역시 다 가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 남들이 가족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범죄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가족을 연기하게 되죠. 그렇게 가족을 연기하다가 이 5명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느끼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그냥 가족으로서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나 또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5명의 가족이 결국은 어떤 세차장에서 있었던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복한 경험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후반부에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러서 에필로그처럼 후일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에 이야기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이 영화를 묻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가족을 연기를 하고 남들 앞에서 속이려고 하다가 정말 가족애를 느끼게 된 가족이 아닌 5사람이 과연 가족이 될 수 있을까를 묻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가진 것을 영화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은 상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상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현은 후반부에 가면 이 5명의 가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희망적이 섞인 그 전망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유일한 인물
인물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가장 핵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이 영화는 후반부에 어떤 절정이 이르게 되면 이들 모임에서 스스로가 퇴장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다. 상현은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영화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번의 단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차에서 이 영화에서 이제 기차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차가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림자 같은 게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로에서 바로 소영과 상현이 굉장히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어둠을 틈타서 이렇게 진실되게 털어놓는 어떤 그런 중요한 대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틱틱거리면서 짜증 섞인 말을 하던 소영이 자기 내밀한 상처를 내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사실 지금 만난 사람들을 미리 만났으면 우성이를 버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상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차가 달리는 소음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있던 소영이 잘 못 듣죠. 그래서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데 지금 방금 전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희망을 주었던 상현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퇴장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희망을 원하는 소영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족의 형태로 우성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셈인데 그렇게 희망을 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해놓고 나서 왜 자기가 그 말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내뱉자마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 범죄극의 끝에서 자기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면 월미도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한때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월미도는 상현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해체되기 전에 아마 추측컨대 상현이 잘못해서 이혼을 한 것 같고 그 딸은 아마 추측컨대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영화에 설정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해체되기 전에 상현의 가족 셋이서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것이 월미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월미도를 가려고 하니까 그 직전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깜빡 졸았는데 바로 예전에 자기 가족이 붕괴되기 직전에 그 셋이 함께 월미도에 갔던 꿈을 꾸게 되죠. 그 얘기를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면서 참 우리 셋이 월미도에 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라고 말하니까 동수가 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좋은 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맞아 좋은 꿈이야 라고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닐까?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꿈꾸고 있는데 그것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실현이 될 수 없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월미도에 가는 것은 자기의 진짜 가족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것이 꿈으로 꿀 수만 있는 자기의 희망과도 같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 인물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죠. 그리고 입양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상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정말로 입양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는 품성을 제대로 갖춘 그런 윤씨 부부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죠. 근데 윤씨 부부는 왜 입양을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부는 사실은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사산을 하게 됐는데 그 사산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딸인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에서 다시 임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입양이라도 하려고 해서 이들하고 이제 접촉된 것으로 영화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그 바로 우성이라는 남자 아기를 보자마자 수유를 하게 되고 굉장히 따뜻한 정을 보이는 그런 부부가 등장하죠. 이 부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부를 보면서 상현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선 대사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상현은 윤 씨의 상황이 사실상 자기랑 굉장히 구조적으로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윤 씨 부부는 딸을 잃고 나서 새로운 아기를 관련 없는 아기, 남자 아기를 아들로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 중에 등장하는 상현의 상황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상현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은 지금 헤어진 전처가 키우고 있고 그 딸은 이 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멀리 느끼고 있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윤 씨 상황에서는 딸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현 입장에서는 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앞에 우성이라는 팔려고 했던 아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기를 같이 우리가 다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씨 부부의 상황은 사실은 상현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화에서 이제 가장 따뜻한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좌절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게 월미도에 갔을 때 관람차를 타는 설정입니다. 관람차를 타는데 관람자가 다 두 명이서 하나의 관람차를 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쪼개져서 타고 있죠. 상현은 누구랑 탔는가 하면 모아인 바로 혜진과 함께 타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혜진은 머나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캐릭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축구 선수가 되어서 EPL 같은 데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그런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관람차를 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혜진이 고개도 못 들고
들고 밖을 전혀 보고 있지 않죠. 그 상황에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이가 뒤늦게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토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토하면 큰일 나니까 상현이 달래서 토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토하지 않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바로 그 직후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관람차에서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딸을 만나게 된 상현이 딸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전하고 자기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이제 아기만 입양을 시키면, 다시 말하면 아기 판매에 성공을 하면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딸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넌지시 자 이제 아빠한테 큰 돈이 들어오거든. 그렇게 되면 아빠랑 엄마랑 우리 셋이 다시 더 행복하게 이렇게 말을 떼니까 아이가 서슬퍼런 얼굴로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돈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다가 라고 엄마가 말을 했어요 라고 뒤늦게 덧붙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비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직전에 처음에 딸을 만났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을 약간 좀 좋은 추억으로 고슬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옛날에 그때 아빠 기억나지? 그 당시에 심하게 토할 뻔했었잖아. 근데 내가 잘 다독거려서 그때 안 토했던 거 기억나지? 라고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일화는 바로 직전에 관람차에서의 혜진과의 경험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혜진이 토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 다독여서 그 아이의 어떤 위기를 넘겨주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추억으로 사실은 딸의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딸은 기억조차 못한다라고 영화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딸과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참담함을 아버지인 상현이 느끼게 되는 것이 영화에서 본인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하나의 또 다른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사건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가? 아기를 제대로 괜찮은 부모한테 팔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덜고 아이는 또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까 잘 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3천만 원이 생겨서 좋겠죠. 상현의 입장에서는. 네, 드디어 이제 다음 날이 되면 괜찮아 보이는 그런 양부모한테 3천만 원을 받고 팔면 됩니다. 근데 전날 상현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바로 소영이 아이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혹시 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소영이는 우리를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아이 엄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걔는 지금 우성이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기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상현과 동수의 어떤 범죄 스토리가 있는데 영화의 막판이 되면 정반대로 소영이 이 상현과 동수를 팔아넘기는 것으로서 이 아기의 또 다른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착장 같은 것이 종반부에 있게 되죠. 그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비난하지 않죠. 어떻게 소영이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어? 라고 상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럴 수 있어. 부모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결국은 소영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동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이야기에서 굉장히 사실상 감정적인 중심이 되거든요. 동수는 반드시 우성이를 좋은 부모한테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지만 상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현은 애초에 이 일을 돈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선의로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끝내 고집하면 자기는 그냥 아이를 팔아넘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소영은 지금 경찰의 자수를 함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를 팔아넘기는 대신에 그 아이를 결과적으로는 종국에 출소한 이후에 키울 것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이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실제로 아이를 판매하려고 했던 그 현장 속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수 혼자만 가게 되고 이 상현은 가지가 않죠. 그러면서 상현은 사실상 퇴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영화의 끝까지 상현의 모습으로 추측되는 장면은 있습니다만 상현의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현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가 그나마 가지고 있고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배제는 본인의 결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징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후회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그런 벌을 자청해서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그 장소에 아이를 판매하는 현장에 아마도 소영이가 자수를 통해서 경찰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수만 체포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동수에게도 굉장히 나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상현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희망의 바운더리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선의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질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영화 자체가 그것을 묵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진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두 인물이 사실은 상현하고 수진인데요. 수진은 별로 안 중요한 인물, 기능적인 인물, 추적극의 형식을 띄어야 사건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어쨌건 범죄 스토리니까 그렇게 만든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영화 속에서의 수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영화의 가장 큰 희망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진의 변화가 이 영화가 말하는 가장 큰 희망일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수진은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들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이 인물은 듣습니다. 도청을 통해서 범죄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미행하면서 이렇게 도청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듣는 인물이지만 이 영화는 더 중요하게는 들어야만 하는 인물로 영화에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첫 대사는 수진입니다. 수진은 지금 6개월째 상현의 범죄를 추적해오고 있고 그것을 현행범으로 하기 위해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 박스 안에서 앞에 보이는 데서 이제 차 안에, 경찰차 안에 잠복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여자가 아기를 버리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아기 엄마가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론 거기는 비를 맞지 않는 자리이긴 하겠습니다. 춥고 싸늘한 자리에 베이비 박스 앞에 바닥에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잠복했던 그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아기 엄마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기를 들어서 베이비 박스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수진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의 첫 번째 대사를 말하죠. 이 영화 전체의 첫 번째 대사는 아니, 책임질 수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던가 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수진은 극중에 등장하는 소영의 행태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비난하는 입장에 사실상 서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게 만든 아기를 엄마가 버릴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분노가 쌓여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다른 어떤 여자가 아기를 버리는 걸 보니까 그런 분노를 발산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인물은 그런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화의 초반에 보면 바로 이제 이 형사가 선배인 수진을 향해서 저 선배 팀장님 굉장히 생각보다 착하신 것 같아요. 아기 그냥 두면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베이비 박스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몰랐어? 나 착해 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이 인물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전에는 이 인물이 어떤 몇 가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빨리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양부모를 만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되는 것을 목격하니까 몸이 달아 있습니다. 자기는 6개월 동안 추적을 했고 자기는 여성 청소년과에 소속된 형사로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로움 같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빨리 팔아야 범인을 체포해야 될 것 같은데 범인들이 아기를 팔아넘기는 현장이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두 번째 거래는 자기 스스로 조직을 합니다. 부모를 연기할 두 사람을 섭외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부모인 것처럼 속여서 거래하는 순간 현행범으로서 이 두 남자를 체포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후배인 이 형사가 반발합니다. 이것은 함정 단속을 하면 이건 굉장히 나쁜 방식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범죄를 유발하는 게 아니야.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범죄 유발이냐 기회를 제공이냐라는 것을 함정 수사를 놓고 이제 두 가지 논리에 따라서 이건 범죄 유발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논리는 똑같이 베이비 박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 베이비 박스를 놓고 아니 베이비 박스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버리는 거 아니야? 베이비 박스를 만드니까 엄마가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릴 만한 그런 구실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맹비난을 극중에서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런 비난을 퍼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버리는 소영과 아이를 훔쳐서 파는 동수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의 행위를 서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서로 막 비난을 하다가도 베이비 박스로 화제가 옮겨지게 되니까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양산한다고 둘이 의기투합하는 장면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비 박스에 대해서 이걸 만드니까 자꾸 부모들이 버린다라고 비난하는 이 형사인 수진이가 있죠. 딱 한 사람, 영화에 등장하는 상현만 베이비 박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성이 같은 애가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베이비 박스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 그러니까 베이비 박스를 만드니까 범죄가 유발되는 거 아니야? 더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베이비 박스를 만드니까 그래도 아이가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함정 단속을 하면서 본인이 내세우는 논리는 사실상 베이비 박스에다 내세우는 논리랑 같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난점 사이에서의 의견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자꾸 체포가 늦어지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소영이 사실은 아이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이 형사인 수진이 알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 형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살인도 확 이용해서 같이 엮어서 이용해버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애초에는 정의감과 그런 어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아동의 어떤 복지를 증진하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정의감에 불탄 그런 형사였는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불법적인 방법을 저지르는 거죠. 함정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윽박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사실은 이 범죄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어떻게 생각하면 수진이 시작하고 수진이 끝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이 모든 이 우성이라는 아기를 팔려고 하는 범죄는 어떻게 처음 시작됐을까? 베이비박스에 누군가가 아기를 넣었기 때문이죠. 넣은 사람은 누굴까? 어찌됐건 그 행동을 한 것은 바로 경찰인 수진이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는 이제 논의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범죄를 애초에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따진다면 이 범죄가 시작될 토양을 최초로 만드는 행동을 누가 했을까라고 본다면 물론 아기를 버린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베이비박스라는 소재로 본다면 그 안에 집어넣은 수진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아기를 팔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은 무산되고 그 경찰이 덮치게 되고 동수가 체포되게 되죠. 동수가 체포된 상태에서 아기를 갖고 있는데 그 아기를 양부모한테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양부모조차도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될 테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아기를 수진한테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품에서 귀착하면서 현재 장면이 끝나는 것인가? 수진이 안으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후반부에 사실은 어떤 얘기를 수진이가 자조적으로 하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가장 아기를 팔고 싶었던 건 결국 나였던 거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이 형사가 사실은 우리가 브로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수진의 딜레마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 범죄의 구도 속에 잠복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는 명확하게 수진이 왜 그렇게까지 소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굉장히 감정적으로 뭉클한 암시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수진에게는 굉장히 오래 사귀어온 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추측컨대 그 애인은 결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수진은 결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혹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미루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 순간을 연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화 속에 설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곁에 단추가 떨어져서 오래 잠복하고 있고 몸도 꾀죄죄하니까 또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옷을 가져다 달라는 전화를 하는데 때마침 바깥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고 어떤 음악이 거리에서 흘러나오는데 둘이 함께 예전에 보았던 어떤 영화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전화를 통해서 그 음악을 핸드폰을 바깥으로 창밖으로 내밀어서 이 음악 들리지? 우리 이 영화 보러 갔었잖아 해서 들려주죠. 그 음악은 바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와이즈업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둘이 같이 본 영화는 매그놀리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그놀리아 속에서 빗속에서 아마 그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요. 와이즈업이라는 노래를 각각 어떤 멘붕 상태에 이른 가장 인생의 저점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돌린 노래처럼 부르는 게 매그놀리아의 클라이맥스죠. 그 장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그녀는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울컥한 체험을 남자친구한테 전하면서 어떤 미안한 감정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살짝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영화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아기를 추적한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그 아기를 이 수진이가 데려서 어찌됐건 현재 단계에서는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랑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일종의 가족의 형태로 바닷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이 엔딩에서 중요한 설정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자수를 권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기를 파는 현장에서 실제로 아기를 팔아야 자기는 덮쳐서 현행범을 잡힐 텐데 그 현행범으로 잡으려는 본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자기한테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직접 범인을 설득시켜서 다시 말하면 소영으로 하여금 직접 자수를 하게 해서 네가 자수를 하게 되고 만약에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받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고 모범수로 또 그렇게 또 일찍 출감을 하게 되면 당신이 정말 우성을 직접 키울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보아서도 이 모든 이야기의 귀결은 사실은 상현이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끝을 맺은 것은 수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물들에 관해서 각각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다각도로 좀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감독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은 저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시선도 있겠지만 아마 비판적인 시선도 없지 않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리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에는 조악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아이를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 양부모 후보가 와서 부둣가에서 거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황을 굉장히 강렬하게 제시를 하고 또 약간 코미디도 넣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장르 영화적인 터치를 넣기 위해서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거래하는 장면에서 양쪽에서 오가는 대화 같은 것은 조악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영화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를 팔아넘길 때 원래 1,000만 원에 양쪽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이 사진보다 별로 안 이쁜 거예요. 그 양궁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남자가 깎으려고 합니다. 400만 원을 깎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여자가 400만 원이 안 되면 12개월 할부로 해달라는 말을 아내가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남편이 돈 더 싼 값에 그 아이를 인수받기 위해서 혹시 아이 아빠가 강간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라고 강간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그 부부가 말하면서 서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 관한 묘사 같은 것은 인간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펼쳐지든 간에 굉장히 단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풍성하게 성찰과 입체적인 조명을 담아서 풀어내는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속에 들어있는 장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그 장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극 중에 5명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혜진이라는 이 소년 이 입장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은 대부분 혜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혜진은 굉장히 기능적인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무슨 말을 혜진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혜진이 영화 속에서 다른 어른이 말하기에는 어떤 어려운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인 메시지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혜진은 사실상 영화 속에서 동수 혹은 버려진 아기인 우성이라는 인물과 겹치는 인물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은 사실상 같은 인물인 건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혜진이라는 인물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혜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머지 주요 캐릭터들은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처럼 느껴지는데 왜 유달리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이 혜진이라는 소녀는 그렇게 느껴질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물이 활용할 어떤 기능을 생각해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릴 수 있는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여러 번 말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관객들의 견해는 갈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음 날이 되면 드디어 이제 아이를 양범한테 팔아서 넘기게 되는 혹은 입양을 시키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 전날에 숙소에서 불을 끈 채 모든 사람이 눕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버렸던 소영이 극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하나씩 거명하면서 말을 해주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혜진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현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동수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우성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하죠. 그럼 그 말을 듣고 난 혜진이가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소영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영화가 가장 중요한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감동적인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영화의 주제를 너무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굉장히 생경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관객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이 장면을 힘줘서 찍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누가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싱글숏으로 호명하듯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신경인지를 관객이 예측하게 만들죠. 그 마지막으로 우성아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할 때는 아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소영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듣고 난 마지막 순간에 혜진이가 그 말을 했던 소영을 이번엔 정반대로 소영아 태어나줘서 고마워하면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되죠. 네, 아까 아기를 거래하는 장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오래 보아온 사람이라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는 굉장히 이제 품위 있게 상대적으로 어떤 모든 부분간들을 짚어가면서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을 고레다 히로카즈의 화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곧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야 라는 식으로 인물의 입을 통해서 직접 발언하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추측하게 되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애초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육원 출신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는 거죠. 아이들도 만나고 혹은 보육원 출신의 성인이 된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공통점으로 가장 마음 아프게 느꼈던 것은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이런 이야기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일종의 자기 윤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대고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드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방법이 옳은가 하나의 창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바깥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영화의 어떤 그런 미학적인 부분에 균열을 내서까지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말을 한다면 감독의 직업이 사실은 저는 브로커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커라는 것은 양쪽을 매개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영화 속에서 브로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그 일을 하고 있죠. 감독은 어떤 소재와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창작해서 세계에 전달을 해주죠. 관객이나 세상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거나 보는 세상이 있겠죠. 이 양자 사이를 창작, 예술의 형태를 통해서 매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사실상 감독이 하고 있겠죠. 그렇게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업을 삼고 있는, 물론 그 브로커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창작 활동이라는 귀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브로커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레에다 히로카즈한테는 영화의 완성도보다도 중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오래 보아온 제 입장에서 보면 워낙 이전에 없었던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굉장히 어떤 결연한 결심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사실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영화에 과연 플러스가 됐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영화의 어떤 완성도를 넘어서는 어떤 부분에서의 감독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죠.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3년여의 세월이 지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이르게 되면 후일담이 펼쳐지게 됩니다. 후일담에서는 묘사되는 인물이 있고 묘사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후일담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은 수진입니다. 수진이 어느덧 3살이 지나서 이제 걸어다닐 수가 있게 된 아기인 우성을 일단 맡아놓고 있는 것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가족 형태로 어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마치 어떤 순간에 이르게 된 어느 가족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찌됐건 그 장면에서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수진이 소영한테 편지를 썼죠. 그 순간 소영은 사실은 굉장히 모범수로 원래 그 수진의 계획에 따라서 감옥을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영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달 15일에 부산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때 당신이 접촉했어서 부모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그 윤씨 부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와서 가끔씩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준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같이 와서 우리 다 모여서 우성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소영은 편지를 받고도 처음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엔딩 그 후일담의 뒷부분에 가면 뒤늦게 깨닫고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 공원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그 내레이션 속에서 편지 속에서 동수하고 또 혜진에게는 연락을 드렸다. 근데 상현 씨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엔딩 장면에서 사실상 중심이 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씨 부부가 있고요. 소영이 있고 현 단계에서 아이를 데려서 키우고 있는 바로 수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장래를 놓고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집행유예 상태가 끝난 상태가 돼서 아이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가 있게 되면 윤씨 부부한테 입양을 시켜서 그 아이를 키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로서 책임을 지고 소영이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울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사실은 영화가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이미지는 차 안에 걸어놓은 펜던트 액자 속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그 차량은 세탁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상현이 모는 차인 것으로 보이고요. 상현은 아마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그 공원 주위를 배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현은 절대 거기에 내려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죠. 심지어는 영화에서 묘사조차 되지 않고 차량만 나오니까 그러면서 차량이 지나가는 속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쇼트에서는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차에 매달아 놓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은 이 5명이 함께 이 로드무비처럼 전국을 떠돌고 있을 때 굉장히 즐거운 한때에서 찍었던 스냅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영화 굉장히 따뜻한 어떤 정서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매달려 있는 사진이 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은 상현이 분명히 뭉클하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현은 차를 세워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한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족의 꿈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영화가 사실상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일반적인 어떤 장르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후련하게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순간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면서 와 비행기다 라고 말을 하면 일반적인 영화라면 와 비행기다 라고 하는 그 배우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비행기를 따로 찍어서 붙이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바라보는 희망이 가득 찬 비행기를 보여주겠죠.
있겠죠. 근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에서는 아이가 와 비행기다라고 하는 아이 얼굴만 보여주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행기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혹은 비행기가 영화에 나오게 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아무도 모른다 같은 영화에서 그런 것이 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야말로 100% 주어지는 희망은 가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도 실제로 월미도에 가게 된 혜진이 모노레일을 처음 보니까 와 모노레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역시 그렇게 할 때 혜진의 얼굴만 보여주지 그가 보고 있는 모노레일을 영화 속에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일 텐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이 아이는 과연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소영이 자기가 결심해서 아이를 키우게 한 것인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윤씨 부부가? 그것도 모르죠. 그것은 영화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우산을 씌워줄 것처럼 말을 했거나 실제로 그런 자기 어떤 의도를 전했던 동수는 영화 속에서 결국은 소영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그 공원의 마지막 장소에 가고 싶어 했던 혜진은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자기가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해송원의 사람들이 와서 혜진을 발견한 걸 보고 다시 보육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은 굉장히 뭉클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련한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사실은 가장 직설적으로 말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사실은 직설적으로 이 영화의 메시지 어떤 특정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을 인물의 입을 빌어서 그대로 안겨주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가장 절절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말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던 이 영화의 화법은 영화의 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반드시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 각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 영화는 사실은 모든 것이 후련하게 예를 들어서 걸어도나 저한테는 원더풀 라이프나 이런 걸작처럼 다가오는 영화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영화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일도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담스럽고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가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사실은 다각도로 짚어보면서 만만치 않은 어떤 화두를 던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떤 또렷한 시선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따뜻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을 지금 이 영화 코너에 소개드리면서 제가 4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 공기인형,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 4편의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 영화 시간에는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